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이런 말 흔히 하는데요. 혹시 웰다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직역하면 잘 죽자는 말인데요. 죽음을 미리 준비해서 품격 있는 죽음을 맞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고령 시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웰다잉이 가능할까요? 20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한 풀무원 창업자 원혜영 전 의원은 요즘 웰다잉 전도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혜영 전 의원은 왜 정치를 떠나 웰다잉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 의원이자 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원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 대표님께서는 지금 인생 2막을 살고 계신가요? 3막을 살고 계신가요? 한 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 막이니까 2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3막이냐 2막이냐 여쭤봤냐면 제가 뵙기에는 3막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운동하시고 또 풀무원이라는 또 그 좋은 기업을 창업하시고 이제 거기까지가 1막. 그다음에 이제 정계에 입문하셔서 2번의 그 민선시장, 5선의 국회의원, 이게 2막. 지금 3막에 접어들지 않으셨나 그래서 여쭤봤는데, 근데 그 예전에 이제 그 의원 하시고 또 원내대표도 하셨었고 그럴 때는 좀 뭐 이렇게 일도 많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는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사시는데 뭐 이렇게 좀 허전하고 그런 건 좀 없으신가요? 변화가 오면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거기에 시원섭섭하냐고 물어보는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한 점도 있어야죠. 아, 있어요? 예. 섭섭한 게 없으면은 얼마나 그 일이 지긋지긋하고 아주 힘들었겠어요. 그건 고통이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재밌게 한 일도 있었고 그런 점에선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하, 예전에 내가 원혜영인데 막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보고 뭐 이렇게 대접 안 해주고 뭔가 이렇게 서운하고 그런 걸 느낄 때도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은연중에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굉장히 솔직하시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네. 상당히 목적의식적으로 네. 공직에 있을 때 네. 노력을 한 게 내가 지금 하는 역할과 또 그에 대한 대우가 내 개인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대우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잘 구별해야 나중에 내가 그만둘 때 불필요하게 서운함이라든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계시네. 제가 부천시장 할 때 시청 청사에 도착하면은 문 열어주는 청원 경찰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이거를 못 열게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나중엔 막 책임자를 불러서 야단치고 지금 계속 내가 하지 말랬는데도 물론 습관적으로 의뢰했던 의전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잘 청경들에게 이해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해라. 계속 이런 일이 하면은 원혜영 시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한 달여 만에 겨우 그것이 그만두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식은 평상시에 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물러날 때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뭐 서운하다든가 이런 초과로 누리신 게 없으시구나. 초과로 누리신 게 없으면 뭐 예. 이 웰다잉 문화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 웰빙이란 말은 굉장히 좀 익숙한데 웰다잉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이 웰다잉 운동이 어떤 건가요? 인생에는 끝이 있는 것이죠. 잘 죽는 거. 죽음 자체를 우리가 앞당기거나 뭐 무슨 또 막거나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이 필연적인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외면하고 당하는 죽음이 되느냐가 그 기준이 웰다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웰다잉이 중요해진 게 옛날에는 이 장수 개념이 예외적으로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만 장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7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겨우 60 넘어서였고 50년대, 60년대는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였으니까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80세를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이후 20년, 30년의 삶을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연명 의료를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장례 정찰을 어떻게 할지, 비싼 수의관 같은 걸 꼭 써야 하는지, 또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할지 말지,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잘 나누도록 하는 준비, 유언장 쓰기죠.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중요해진 거죠. 누구에게나 이제 필요한 일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결정하자. 이런 게 웰다잉 운동입니다. 예, 미리 이제 죽음을 준비하자는 얘기신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죠. 방금 4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연명치료, 연명의료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훨씬 그런 확률이 높다면서요. 76%, 80%에 가깝죠. 죽음의 현장이 집에서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거죠. 근데 그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의료기기에 둘러싸여서 누구 표현에 의하면은 아이언맨보다 더 많은 호스를 주렁주렁 몸에 매달고 뭐 인공호흡기 뭐 이런 것들 차디찬 조명 하에서 가족과 격리된 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게 과연 최선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외국은 안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 또 유럽도 20세기 후반에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미국은 70%대까지 됐다가 문제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집 또는 사는 동네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30%대까지 병원에서 사망률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같은 데도 그 중환자실로 이렇게 가는 비율이 우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고요. 극단적이죠. 우리나라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응급실에 갔을 때 중환자실로 가는 비율이 70%입니다. 그냥 대부분이 자동이네요, 그냥. 자동 이송이 되죠. 근데 싱가포르는 응급실에 실려간 노인 중에서 10%만 중환자실로 갑니다. 90%는 이제는 살 만큼 사셨고 지금 치료해봐야 특별히 개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치료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경우는 안 그런 판단 속에서 잘 결정이 나는 거죠. 이 격차의 의미를 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어차피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을 마지막 한순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하자는 우리 사회의 강고한 합의.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효도죠. 자식들
환자들 전부 다 끝까지 하자. 우리 아버지 뭐든지 다 해주세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우선 제가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중환자실에서 격리돼서 모든 치료를 다 받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와 내가 더 이상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때 당해서 하면 안 되나요? 선고를 받고 그때는 혼미한 상태가 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때의 내 정신 상태, 건강 상태가 어떨지를 잘 모르겠죠. 다행히 그러한 과정이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맑은 정신으로 또 정상적인 상태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결정한다고 일찍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미리 대비해서 나쁠 일은 하나도 없죠. 맞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상복을 미리 다 준비해놓으면 오래 산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절차를?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전 연명 치료를 내가 이제 안 하겠다고 사전에 밝혀놓는 거를.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김 할머니가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몇 달을 누워 계시게 됐어요. 회복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는 평상시에도 이런 인공호흡기 끼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치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 너무 고생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띄워달라.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걸 띄면은 우리가 처벌받습니다. 안 됩니다. 해서 재판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이겼어요. 그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들도 인공호흡기를 띄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일일이 재판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해법이 법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문가들한테 듣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은 우리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나서보자 해서. 그게 언제쯤이죠? 2016년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지금 시행된 지가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200만 명이 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국의 보건소들 또 건강보험공단 지사들 그리고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들에서 그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다 해줍니까? 200만 명이면 그래도 꽤 많이들 하셨네. 저는 아직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웰다잉 죽음에 대한 얘기 그러면 에이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지만 구체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장례 때 비싼 건 비싼 수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원하는 분 별로 그런 없죠. 얘기를 하면은 다들 진지하게 그건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200만 명이나 이미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한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그 심장 뭐 이렇게 충격 주고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 그 심폐소생술. 제일 그 많은 분들이 그 심폐소생술로 몸이 망가지고 그런 걸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안 끼고 심폐소생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존중되게 돼 있죠. 근데 한번 그렇게 그 의향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번복은 됩니까? 그럼요. 그런 점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내 결정을 너무 부담스럽게 이거 한번 해놓으면 못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한 건데 나중에 생각해보고 난 안 할래. 하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해서 미칠 건 없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유산 기부하는 거요. 예. 유산 기부 이전에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전무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겠다 싶은 게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간 가난의 대물림밖에 없었거든요. 물려받을 게 가난밖에 없었다. 물려줄 게 없었죠. 예.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고 말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자식에게 넘겨줄 재산도 없는 판에 사회에 환원한다, 좋은 일에 쓰도록 유산 기부를 한다, 이런 것도 얘기할 거리가 못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수십 년 사이에 열심히 일해서 크든 작든 정말 소중한 부를 축적한 세대가 이제 늙고 세상을 떠나가고 베이비 있습니다. 부모 세대. 예. 특히 50년대 중후반에서 60년대 초중반까지의 세대. 1000만 가까운 거대한 집단이 지금 노년기로 이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육 수준도 높고 또 경제력도 축적돼 있고 이런 분들이 유언장을 잘 쓰고 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의 1%든 10%든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 그런데 먹고 사느라고 못했던 일에 정말 좋은 일에 쓰도록 기부한다. 이런 것이 생기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품격 있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유언장을 안 쓰게 되니까 이제 자녀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게 갈등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유언장 왜 안 쓰냐 그러면 쓸 게 있어. 재산이라고 집 한 칸 있는데 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집 한 칸이 얼마입니까 지금.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의좋게 지내야 할 자식들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야말로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고 또 품격 있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썼다, 그거를 자녀한테 보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나중에 그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유언장을 아무도 안 쓰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쓴 경험이 전수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도 안 쓰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소송보다 더 많은 상속 소송이 지금 법원에 쌓여 있거든요. 소송이 더 많다대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혼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혼율도 그보다 더 많은 소송이 상속 소송이라대. 네. 그래서 저는 유언장을 쓰는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언장 쓰기 우리 캠페인의 이름부터 유언장 써보기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써보자. 마크 트웨인이 담배 끊으려고 아주 노력하는데 안 되는 친구가 그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 끊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는데 그래. 나는 49번이나 끊었어. 하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다시 피고 다시 피고. 그러니까 유언장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면 됩니다.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고쳤으면 좀 더 내 뜻이 담긴 내용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맡긴다. 그럼 돈 들죠. 돈 들죠. 법원에 가서 공증한다. 그것도 돈 이것도 돈 들고 또 증인까지 대동해서 가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일본은 요 몇 년 전부터 국가기관이 유언장을 보관해 줍니다. 아주 실비로. 우리도 그래서 얼마 전에 김상희 의원이 주도해서 유언장을
공공기관이 보관해주는 제도, 유언 공적 보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자고 법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면서 우선은 각자가 자기부터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도 어디 써두셨다고 하는데 또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이 방송 네. 들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차남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장남한테 대부분 뭐 아버님 재산이 없으신데 주로 장남한테 되게 많이들 주죠. 우리가 수백만 년의 인류 역사 중에서 또 문명화돼서도 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물려줄 재산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일이 최초에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좀 일찍 선진화가 된 경제발전이 이룬 나라들도 불과 100여 년의 안팎의 역사밖에 미국은 없고. 유언장 많이 씁니까?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제 추정으로는 1%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면 미국은 이렇게 유언장 읽어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문화라는 게 미국처럼 너도 나도 다 쓰니까 나도 당연히 의뢰 쓰는 걸로 돼 있고 우리도 그렇게 돼 우리는 있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나도 써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막상 쓰자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에이 말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대가는 화기롭게 지내야 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맞아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장례, 지금 또 장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장례에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장례의 상업화라 그럴까. 이를테면 그전에는 장례가 가족 집안의 일이었고 마을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비싼 관, 비싼 수위. 권하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경황도 없고 뭐 제가 거기 싼 거 고르고 그러면 10여 년 전에 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상주라고 그 수위를 진열해 놓은데 그 업체에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거는 몇백만 원짜리 국산 무슨 포부터 쭉 내려가다 여기서부터는 싼 수입산 수입니다 하고 쭉 보여주는데 그리고 저보고 고르려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야,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돈 따질 일이 아니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명색의 아들이 국회의원인데 또 수입산 뭐 이런 걸로 해서 될까? 남들이 이상하게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례 치르는 것도 복잡한 문제가 있고 미리 생각할 일들이 많구나. 본인이 미리 정해 주시면 제일 편하죠. 본인이 결정해 놓으면 아들, 딸이 어머니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린 따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자식들이 각각 판단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불필요하게 논쟁도 나오죠. 오빠는 또 뭐는 누나는 뭐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무슨 돈 따지냐 뭐 이렇게 되면은 아주 그 참 아름답지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뭘 준비하셨냐고 물어보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는 수의 그런 거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결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웰다잉 운동의 요체는 그 자기 결정권이네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 놓아서 좀 더 품위 있게 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 네, 미리 그렇습니다. 좀 준비하고 결정해보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으로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 옛날에는 나이 먹으면 일찍들 돌아가셨거든요. 뭐 연명치료고 뭐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장례도 정한 관습에 따라서 그냥 치렀지 비싼 수위 비싼 관 갖고 고민할 일이 없었거든요.
재산도 나누고 말 게 없으니까 유언장 쓸 필요도 없었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천만 노인 시대에 내가 결정할 일들이 많아진 거죠.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장례업자한테 끌려가고 연명치료는 병원에 끌려가고 재산 상속 가지고는 자녀들이 법원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 60대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60인데. 네, 근데 너무 늦나요? 일찍 한다고 해서 네. 절대 뭐 더 부담되거나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40대, 50대에도. 네.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보통 환갑 맞이할 때 또는 생활 리듬으로는 정년을 맞이할 때, 은퇴를 해야 될 때. 내리막길로 접어들 때. 내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유언장도 쓰고 연명의료에 대한 그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이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현재의 내 삶을 결산해 본다. 중간 결산이죠. 그리고 살 날에 대해서. 네, 그러면 뭔가 한번 정리해 보고 결산을 해 보면 그걸 토대로 남은 삶의 의미가 좀 더 뜻있게 중요하게 무겁게 나한테 오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과정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 웰다잉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작 우리 대표님 개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살아오신 얘기요. 그 얘기를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웰다잉 운동을 펼치고 있는 원혜영 전 의원이었습니다.